우리나라 주요하는 정책은 주로 이제 산업부가 결정을 하는데 몇 가지 이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그 정부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이 변해요. 생각보다 이제 그 정부의 특징이 많이 변하는데 MB 정부, 그다음에 그러니까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오는데 가장 이제 첨예하게 변하는 게 문재인 정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문재인 정부 때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드라마틱하게 변한 경우가 DJ 정부 때 변하고, DJ 정부 때가 이제 급격하게 변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DJ 정부 때 이렇게 했던 거를 약간 돌아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뭐좀 이제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요 내용은 제가 뭐 쓰지는 교재는 없지만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DJ 정부,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 이전에, 그냥 정부 전체적으로. 문민정부, 이제, 문민정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YS죠, YS요. 네. 그런데 DJ 정부가 조금 다른 게 있죠. 처음 들어선 진보 정권.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약.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뭡니까? DJ 정부의. DJ 정부하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 개방. 네, 뭐 개방도 많이 했죠. 뭐 YS 말기에 추진했지만 뭐 OECD 가입을 YS 말기에 했었고. 대북 정책이 네? 대북 정책. 대북 정책, 그러니까 이제 햇볕 정책. 그다음에 또 DJ 정부 초기에 여러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마 가장 큰 변화가 DJ 정부 때 있었을 거예요. IMF죠. 그러니까 YS 마지막에 97, 98 때 IMF가 와가지고 DJ 정부가 이제 그걸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DJ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IMF 수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DJ로서는 상당히 좀 대통령 됐을 때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상당히 정신없어서 황당했을 거예요. 제대로 대통령 노릇도 좀 하고 폼도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사고 처리잖아요. 완전히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DJ 정부 때 주로 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가장 특징이 뭐죠? 특히 초기에.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DJ 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정책의 특징들이 뭐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그 개혁이라는 거는 정말 새롭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그 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구조조정하고 할 수 없이 이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개혁 프로그램을 누가 들고 왔어요? IMF가. 그 돈 꿔주는 조건이잖아요. 니네 살려줄 테니까 이거 해라. 그래서 IMF가 이제 해가지고 이때 구조개혁이 있었어요. 구조개혁. 네. 경제 전반에 있어서 구조개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좀 알아야죠. 아, 제가 그런 내용을 좀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에너지랑 상관없이 안 썼는데 이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DJ 정부 때 있었던 4대 개혁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경제 부문의 4대 개혁. 기억하십니까? 금융기관은 잘 안 듣. 금융개혁, 다른 말로 해서 금융개혁이 있었죠. 그 다음에요. 자, 금융개혁 대표적으로 DJ 때, IMF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융개혁의 대표적인 얘기 좀 해보세요. 은행 다 망했어요. 제일은행 망했죠. 그 다음에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하고 망해가지고 뭐가 됐죠? 그게 뭐예요? 상업은행, 한일은행이 뭐예요? 망해서 합해진 게. 이게 우리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동아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망했잖아요. 네? 다 망했고. 은행들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프터매스로 사실은 조은행도 실험하다가 어디로 넘어갔죠? 신한은행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그때 엄청나게 큰 적이 있었죠. 주택은행하고 뭐하고 합해졌죠? 국민은행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M&A가 있었죠. 그게 이제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거사도 망했죠. 무슨 증권은 망했죠? 대우증권이 망했죠. 대우증권이 결국 망해서 어디로 넘어갔죠? 누가 인수했어요? 미래에셋이 인수. 그런 거. 하여간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융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제 4개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재벌개혁. 세 번째가 공공개혁. 네 번째가 노동개혁. 이게 4대 계획이에요. 이게 DJ 정부 때 IMF로 우리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계획은 이제 주로 은행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뭐 직접적인 건 아니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재벌계획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재벌 구조조정했어요. 빅딜을 어떻게 했어요? 빅딜이죠, 빅딜. 빅딜 기억나세요? 뭐뭐 어떻게 했어요? 반도체 누가 더 넘어갔어요? LG가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그 LG 돌아가신 부회장이 그때 그걸 사실은 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것 때문에 전경련하고는 왼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경련이 할 수 없이 그 창구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LG 부회장이 아주 그걸로 땅을 쳤죠. 네. 그리고서 이제 삼성하고 현대 체제로 간 거죠. LG가 손으로. 또 삼성자동차. 네. 삼성자동차를 어디로 보냈죠? 삼성자동차가 이제 삼성이 내놨죠. 그 다음에 기아가 어디로 갔죠? 현대로 갔고. 기아가 현대로 갔고. 그런 이제 빅딜이 많았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벌들이 그때 굉장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 사업 이렇게 정리해 이걸 보내고 저걸 보내고 막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섹터 보고만 뭐 하라 그럴 수 없고 공공부문도 모범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전력산업, 한전, 문화. 이제 전력산업 구조개편입니다.
전략산업 부재 개편.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기업 민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민영화된 기업이 많습니다. 뭐가 뭐 민영화됐죠? 이때 포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좀 이때 시작한 거예요. 포천, KT, 한국통신, 그 다음에 KTNG, 남비인삼공사도 이때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도 지분을 일부 민영화했습니다. 다 민영화한 건 아닌데 민영화했고, 그래서 민영화를 이제 지분 몇 개 했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 구조 개편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이. 그러니까 한전에서 발전을 떼낸 거예요. 한전에서 발전 부문 분리라고 그러죠. 발전 부문 분리 하고 이걸 다시 분할시켰어요. 몇 개로 분할시켰죠? 6개. 한수원 플러스 5개. 발전자회사.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뭐 있죠? 중요한 게 전력거래소. 거래소가 원래 한전 안에 있던 거거든요. 한전의 교통운영, 시스템 오퍼레이션 하던 건데 시장은 없었고 분리시켜서 이제 따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한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한전의 설비 자산을 좀 매각한 게 있어요. 어떤 자산이죠? 열병합발전소.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매각. 이걸 매각을 해서 이걸 누가 가져갔다고요? 이게 LG가 가져갔어요. LG가 가져갔는데 LG그룹이 나중에 계열 분리를 하죠. 부시하고 허쉬인데 허쉬 중심의 GS로 넘어가요. 이게 바로 GS 파워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LG였는데 나중에는 GS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GS 파워가 열병합 발전소를 평천, 그 다음에 부천에 갖고, 그 다음에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 어떤 계획에 있냐면은 이 계획이 전략산업 구조 개편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이게 처음엔 요거를 좀 써야 되겠다. 이게 1999년에 나왔습니다. 19년에 나왔는데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실제 시행된 거 2001년이에요. 그래서 99년에서 계획은 나왔는데 이게 법 만들고 시행하고 이렇게 된 게 2001년.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째예요? 20년째입니다. 전략산업 구조 개편 20년째.
이렇게 이제 몇 년 걸렸죠. 근데 이 구조개선 기본 계획도 사실 그 틀은 97년에 이미 다 됐어요. 이미 97년에 기본 틀은 다 됐었고, 이거 계속 가다듬고 해서 이제 99년에 완전히 됐고, 요거를 이제 된 다음에 요거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해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 구조개편 기본 계획 안에 보면은 요게 1단계. 1단계. 이게 발전 분할. CBP. 시장. 이게 1단계. 자, 2단계가 또 있었어요, 원래는. 2단계가 뭐냐면요. 네? 도매경쟁. 좀 다른 말로 해서 배전 분할. 배전 분할. 그리고 이때는 시장이 뭐냐면은 TW죠. 투웨이 비딩 투. 이건 뭐냐면요. 지금은 비딩을 한쪽에서만 하죠. 발전 쪽에서만 비딩하죠. 이쪽에서는 사는 사람도 비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배전하면서 판매도 같이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비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투웨이 비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 사는 사람도 사겠다 그러고 파는 사람도 파겠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3단계는 여기 도매경쟁이라고 합니다. 순수 도매경쟁. 여기 이제 소매경쟁.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소비자도 원하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소비자도. 요거는 판매 회사까지만 이제 허용이 된 거고, 이건 일반 소비자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소매경. 자, 이렇게 플랜이 짰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어디서 그만둔 거죠? 여기서 그만둔 거예요, 지금. 계획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시행이고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짰는데 이게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요 얘기를 좀 하면은 뒷이야기를 이제 좀 할게요. 뒷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서류가 많아요. 이런 거는 자료가 많아요. 요 그림 나온 거 여러분 아주 많이 보셨죠? 그럼 뭐 지겹게 보셨으니까 뭐 제가 리피트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 궁금할 거예요. 왜 DJ가 이걸 허용했을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자, 당시는요. 근데 우리가 이것부터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DJ 정부는 진보 정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보 정부의 특색이 이렇게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노동개혁. 노동개혁이 있어가지고 뭐 했는데, 이 중에서 좀 제대로 된 게 뭐냐면은, 금융개혁은 이거 굉장히 잘 됐고요. 재벌개혁도 뭐 어느 정도 있고, 공공개혁도 뭐 나름 됐다고 말해요. 노동개혁은 거의 안 됐어요. 좀 하다 16내다 나왔어요. 진보정부의 이제 특색이 노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살살 하는 거 아니에요. 노조 좀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도 보호하는 거예요. 공공부문도 이렇게 민영화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개혁은 많이 하려고. 진보정부의 특색이 재벌 싫어하는 거잖아요.
재벌개혁은 같이 세게 하고, 금융개혁은 이건 약간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원래 DJ 스타일이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밀어붙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때 분위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 왜냐, IMF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했었어야 되고. 자, 또 하나 특징이 뭐죠? 혹시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DJ 정부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DJ 정부는요, 초기에 순수한 진보 정권이 아닙니다. 무슨 정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DJP 정권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DJ가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죠? JP가 도움이 있었죠. 그래서 충청권이 표를 몰아줘가지고 된 거죠. 이해창 씨의 정치적인 한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DJP 현안이다. 그 JP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JP도 있었고, 박태준 씨도 이제 있어가지고, 박태준 씨가 아마 총리하는가 이때 이런 걸 같이 합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에 JP는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고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IMF 국면이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진보적인 저런 분들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하고는 결이 많이 달라요.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장관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보더라도 정말 개혁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때 이런 전반적인 개혁을, 특히 공공부문, 이걸 총괄하던 양반이 누구냐면은 기획예산처라고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는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제 진영 장관입니다. 이 양반이 이거를 전부 총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거를 잘 밀어붙였죠. 그리고 DJ가 생각보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DJ를 뽑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라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나름대로 DJ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서 주어진 5년 동안에 가장 많은 개혁을 이룬 대통령이 DJ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보수 대통령, 보수 진영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그럴 수밖에 없던 거는 IMF고, 또 DJP 연합이고, 그 DJ라는 대통령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할 일은 하고 어떤 스마트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했었고, 그 중에 이제 전력선 구조조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핵심이 이제 한전 쪽에 있는 거예요. 한전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공기업의 대표 아닙니까? 이걸 쪼개는 계획을 대통령한테 내미는 거는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정치적, 이건 뭐 큰 부담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때 주도했던 양반이 박태영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는 좀 말년이 이제 비극적이죠. 무슨 수사 받다가 한강 지나가다가 그냥 차에서 문 열고 나와서 그냥 자살을 한 가운데, 그런 비극적인 양반인데, 이 박태영 장관이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요. 공동개혁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게 진도가 나와요. 사실 전력선언 구조조편 진도는 언제 나왔느냐, 이게 1995년부터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미 나왔어요. 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릴게요. 요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윗세대들은 지금 다 은퇴하셨고, 저도 몇 년 있으면 이제 은퇴하는데,
이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랑 같은 나이고 동기이면서 가장 전력산업에 같이 일했던 손양원 교수는 이때 안식년이라면서 연고년이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때 튀어가지고 말이야. 나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 안식년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오면서 다시 인천대학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손양원 교수는 이때 없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제 원장님으로 계셨던 신정식 원장, 지금 남부발전 사장하셨던 분은 DJ 정부가 들어서니까 사표를 던지고 부산에 무슨 대학 학장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뒤집어 쓰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에너지경제원관에서 이거를 주장했던 게 저 혼자였고요. 제가 제일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왜 이제 95년인데, 그럼 왜 95년이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슨 반응이 불었냐면은, 전력산업, 민영화, 이런 구조 개편 반응이 불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영국이죠. 영국에 누가 그걸 주도했죠? 마가레트 대처.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전후에 마가레트 대처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하고 영국 이 시대에 황금기입니다. 그때 소련이 넘어가고 황금기인데, 그때 이제 들었던 그 하나의 방식이 이제 경쟁. 80년대 말 90년대 이제 경쟁, 구조 개편, 민영화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 민영화는 주로 영국이에요. 미국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다 민간끼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민영화가 아닙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이건 민영화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거 적당한 말씀을 드리면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캘리포니아는 크게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세 지역이 있어요. 세 지역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야구팀이 있는 세 지역. 북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북쪽, 이게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예요. 베이에어리죠. 그 다음에 이제 LA, 그 다음에 샌디에고. 근데 요거는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에는 야구팀이 2개 있죠. 뭐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오클랜드 애틀랜틱스하고, LA도 2개 있죠. LA 다저스하고 오땅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엔젤스. 샌디에고 하나 있죠. 누가 가 있죠 지금? 김하성이가 있죠. 샌디에고 파드레스. 여기 5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유명한 전력회사가 PGL입니다.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죠. 이게 서던 캘 에디슨이고요. 이게 샌디에고 가스 앤 일렉트릭. 이 세 회사가 도미넌트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또 조금씩 그 도시 자체에서 전력을 공급한다든지, 주로 전력가스를 같이 해요. 이거 다 민간입니다. 이거 다 프라이빗. 그런데 특성이 이 회사들이
발전회사도 갖고 발전소도 갖고 있었고 송배전망도 갖고 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 버티컬 인티그레이션, 수식적 통합된 회사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은 진정한 경쟁에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발전회사도 갖고 있고 송배전도 망도 갖고 있고 판매도 하게 되면은 이 경쟁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망가지고 장난치고 망가지고 다른 발전회사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마치 지금 가스공사가 집도입 회사 어렵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데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건 민영화가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냐면은 니들이 갖고 있는 발전 설비를 상당 부분을 내놔. 딴 사람한테 팔아라. 그래서 매각 명령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좀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디베스티처럼 아예 뺏어버리는 거죠. 매각 명령. 요거는 민영화하고 다릅니다. 요거는 민영, 물론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팔아서 뺏기는 게 아니라 제가 받고 파는 거예요. 대신 팔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각 명령을 내려서 PG&E, SC, 사든켈렉슨, 뭐 샌드앤게스 일렉트릭 같은 데가 자기가 갖고 있던 발전 설비의 상당 부분을 다 파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을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 그 발전소들이 다시 PG&E라는 이 회사 송배전망을 이용해서 전기를 또 다른 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요게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슷한 게 있는데 미국 전역에서는 요거는 민영화가 아니죠. 민영화는 뭐냐면은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을 파는 거를 민영화라고 해요. 프라이빗. 그러니까 결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요거를 민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에 있었고 영국은 맞아요. 영국은 왜 민영화냐면은 영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영국은 원래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민간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이제 공기업 바람이 공기업, 국유화 국유화 바람이 크게 일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저 총리가 누구예요? 윈스턴 처칠이죠. 2차 대전 승리를 이끌자마자 총선에서 져버린 처칠이 져요. 그래가지고 애틀리라는 노동당 정권이 들었어요. 애틀리. 이 양반이 주요 기업들을 다 국유화시켜. 그래서 전력회사, 가스 뭐 이런 걸 다 국유화를 해요. 철도 국유화, 노동당.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국유화된 그 기업이 많은 상태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고용 같은 건 좋은데 노조 같은 게 이제 많아지고 노동당한테는 좋죠.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 경제가 침체돼요. 영국이 프랑스, 독일에 비해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불렀죠? 그걸 이제 영국병이라고. 영국이 심각하게 뒤처집니다. 독일이 잘 나가고요. 프랑스도 나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병이 심각해지니까 국민들 이게 민심이 돌아서서 총리가 된 사람이 이제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가 이제 최장수 총리가 당시 되면서 이거를 완전히 영국을 갈아 뒤집어 버렸어요. 노조 제일 대표적으로 탄감 노조. 탄감 노조를 이제 거의 뭐 씨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전력산업 민영화. 이건 진짜 민영화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발전 부문을 쪼개요. 발전 부문을 쪼개서 민영화시키고
그다음에 배전 부문도 쪼개버려. 그래서 발전 배전을 같이 하는데, 그리고 송전회사를 따로 또 새로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 개편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구조 개편 인허가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미 90년대 상당히 전 세계가 다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도 뭐 노르드풀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의 나라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서 이미 자기 전력 시장이 이렇게 결성돼서 경쟁 구도로 들어왔고요. 나라마다 많이 연결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전력의 이제 경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1995년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미 제가 그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추세도 소개를 많이 했죠. 그때 산업부에서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이상한 사람은 아마. 근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듣는 게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YS 정부 때 규제 개혁이라고 했어요. 규제 개혁이라고 했었는데 이때 규제 개혁을 드라이브했던 양반이 고건 총리라고 기억하시죠? 대통령 후보로도 한번 나올라. 고건 총리가 있었고, 고건 총리 이후에 공정거래위원장을 했던 전윤철 위원장. 전윤철 씨는 나중에 DJ 정부에서 감사원장,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됐죠. 굉장히 꼿꼿한 양반. 여기서 규제 개혁을 하면서 특히 공정위 중심으로 전력하고 가스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점이니까. 여기에 경쟁 도입 방안. 물론 여기 통신도 포함됩니다. 경쟁 도입을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 부처에 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당시 경제기획원. 이게 경제기획원이었나? YS 때? 예.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재부죠. 여기서 한전 경영진단은 굉장히 큰 연구를 했죠. 사실은 요 한전 경영진단 용역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굉장히 큰 씨앗이 돼요. 요게 이제 경제기획원에서 하면서 요거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당시 그때 전력팀장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기획실장 된 양반이 신정식 원장인데 요거를 가져오려고 해요. 요거를 따오려고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기획원이 요거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주면은 누구 입김을 받는다? 산업부 입김을 받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라. 그래서 애경련은 안 줘버려요. 그래서 애경련은 안 받고 요거를 그냥 용역 관리만 하는 무슨 뭐 작은 컨설팅 회사가 하고 요거를 주요 교수들한테 챕터별로 나눠주는데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테크니컬한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테크니컬은 큰 의미가 없는데 산업부들 요 중에서 한 파트가 산업 경쟁
요거를 누구한테 주냐면은 서울대 이승훈 교수한테. 서울대 이승훈 교수는 그때 경제학과 교수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가을에 에너지 특강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모시려고 가스공사 사장도 하셨고 이제 결석 주제개편 하셨는데 서울대 이승훈 교수가 이걸 맡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처음에 한전 구조개편 요거 산업구조 할 때는 이게 뭐 연구할 게 있나? 그냥 놔두면 되지.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걸 받았는데 한번 가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이나 해야 될 거 아니냐. 보고서 쓰려면 그래도 해외 사례를 들고 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스타일이 어떤 분이냐면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묻고 그러면서 딱 깨닫는 분이에요. 스타일이. 어차피 뭐 머릿속으로 교과서 이거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고 뭐 전략 그럼 자연독점이니까 이거 뭐 경쟁할 게 있나? 그러면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갔다 영국 갔다가 완전히 슈크를 받거든요. 몰라. 전략사는 전혀 몰랐어. 보고서 완전히 반대로 돼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전략산업 이거 경쟁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돈은 누가 되냐면 한전에서. 돈은 이게 옛날 용역이 그랬어요. 정부에서 연구 이거 해야 니네. 그리고 돈도 네가 내. 그리고 연구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전은 억울하지. 자기 돈 내고 연구 관리 못해. 이때 한전 사장이 이종훈 사장이라고 이제 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팔팔 뛴 거지.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한전 쪼개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팔팔 뛴 거지. 근데 이 보고서 초안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신정식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정실장이 저한테 들고 와서 야 너 이거 비판적으로 검토해라. 왜 비판적으로 검토하라고 저한테 주셨을까요? 이거 뺏겼잖아. 응? 영향 뺏겼으니까 우리는 루저 입장에서 약간 비판을 해야 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걸 잘 썼어. 그래서 저 실장한테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잘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조정실장이 신정식 저 사장님이었고 원장이 이해성 원장이었어요. 지금 IPCC 의장. 이해성 원장이 어떤 분이냐면 이해창 씨 동생이에요. 이분이 또 두 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박사들이 얘기하면은 자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다른 얘기야. 박사들 그냥 서포트를 해서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해라. 그게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승훈 교수랑 예견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논의 때 같이 연구를 하고 세미나도 같이 하고 뭐 산업부에 들어가서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어영부영 2, 3년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 IMF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 IMF 터지기 전까지는 산업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이 담당하던 분이 이제 김영준 전력산업 과장 나중에 국장 된 분인데 이분이 전력거리에서 이사장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입장이냐면 하는 척만 하자. 이게 될 일이냐 이거. 어떻게 한전을 쪼개냐. 하는 척만 하자. 그러면서 이게 맨날 모아서 회의하고 시간 보내고 회의하고 시간 보내고 이게 1년, 2년 세월만 갑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에 또 공무원들이 노련합니다. 일 안 되게 하면서 시간 보내게 합니다. 그 노련하게 이제 그때 이제 좀 진척된 게 민자발전 정도나 진척됐어요. 그래서 SK가 그때 원래는 SK가 대구에다가 석탄발전소 짓는 거였는데 그거를 돌려서 광양에 K파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LG가 들어오려고 그랬었는데 못 들어왔고 포스코가 들어오고 이게 이제 민자발전 정도나 있었어요.
IMF가 빵 터진 거예요. IMF가 빵 터지니까 산업부가 분위기가 완전히 탁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은 이상하다.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또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규제 계획이.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자기네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누구한테 뺏긴다? 공정위한테 뺏긴다. 이거 규제 개편 이거를 공정위가 다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입장에서는 산업부에서는 이걸 약간 해야 돼. 차라리 우리가 안전을 자르더라도 공정위 손에 자르게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자르자 해가지고 산업부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거를 제대로 짜기 시작해요. 요거를 제대로 짜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한전 내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대요. 한전 내부의 전문가들이 누구냐면은 전력경제청.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창, 이제 전무라든지 그런 분들. 그다음에 그때 많은 브레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뭐 한전 내부의 전문가들이 그때 전력경제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건국대 박종배 교수, 홍익대 뭐 김바로 교수, 그다음에 산기대 김성수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전력경제처에 있었어요. 전력경제처에 있었고, 그다음에 에너지경제학원에 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승훈 교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그룹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를 계속하면서 이걸 가다듬어 나가고,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99년에 이제 만들어서 DJ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DJ한테 이제 보고는 98년쯤, 99년 초 이때쯤 했을 거예요. 박태영 장관이 보고를 하는데 이 양반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있어요. 향후 10년 이렇게 얘기는 대통령한테 딱 들고 왔는데 DJ가 이거를 딱 보고를 받고서 이거다. 이게 우리나라 공동교육의 대표 상품이다. 이거 추진해 하면서 완전히 밀어줍니다. DJ 생각보다 DJ가 전력산업을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뒷사진이 있어요. DJ가요, YS랑 대선을 붙죠. 92년에. 그래서 져요. 그리고 DJ가 정계 은퇴 선언을 합니다. 네?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DJ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런던으로.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있는데 그때 DJ가 공개 이거예요. 이걸 눈앞에서 본 거야. 이 사람이 대충 본 게 아니라 공부를 또 하시는 분이거든. 다 보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갔다 또 어디로 가요? 미국 간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박지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 잘 아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장관이. 자기가 잘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거야. 무슨 이렇게. 요게 뒷니.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요. 가장 걸림돌이 이제 야당인데, 당시 야당은 그 이회창 씨가 이제 했던 그 야당인데, 하도 이름이 바뀌어서 무슨 당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이게 이런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원래 구조개편 이것이 같은 저거니까 이게 당시 산업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만장일치예요. 왜냐하면 여당도 진보정권도 참 대통령 명령이니까 하는 거고, 야당도 자기네 생각이 원래 같은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당에서 하던 요 흐름하고 같잖아요. 그 전에 YS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때 법안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폐지됐죠. 유효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추진됩니다. 요게 뒷이야기. 그래서 추진돼서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노무현 정부는
DJ 정부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DJ가 IMF로 이제 힘들었는데요. 불과 2, 3년 만에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바운스백을 해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IT 붐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IT 붐이 있었어요. 이 IT 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특히 이제 금융경영이랑 관련되는 게 대표적으로 그때 비틀거리던 회사가 현대전자예요. 현대반도체, 그 하이닉스. 지금은 SK지만 그때 현대일 거잖아요. 이게 현대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채도 많고. 근데 현대의 주거래 은행이 어딥니까? 외환은행이지, 외환은행. 근데 외환은행이 현대에 돈을 너무 꽂아온 거예요. 그래서 외환은행도 왔다 갔다 합니다. 현대에 넘어가면은 외환은행도 넘어가. 외환은행도 넘어가. 주거래는 넘어가. 그래서 외환은행이 틈만 나면 현대가 돈 갚아라 그러는데 갚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현대가 어떻게 하냐면요. 외환은행한테 빚을 갚는데 뭘로 갚냐면은 주식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대신 줘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그 출자잖아요. 자, 은행이 돈 꽂았어요. 소부장한테 돈 꽂았는데 회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해. 돈 내놔. 너 안 되겠어. 마음 같아. 돈 내놔. 그랬더니 소부장님이 나 돈 없어. 됐지? 그 대신에 뭘로 갚는 거예요?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졸지에 뭐가 된 거예요? 채권자에서 투자자로 바뀌어요. 근데 주식은요.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상당히 주가 떨어졌고. 그래서 외환은행이 할 수 없이 그냥 주식을 받은 거예요. 현대전자. 주식을 받았지만 외환은행도 이제는 망해가는 가라앉는 배에 같이 올라탄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간 문제, 이제 같이 침몰하기만을 하고 있었어. 그게 98년, 99년, 2000년 그러면서 이제 망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 되면서 뭐가 터진지 아세요? IT 붐이 팍 터진 거예요. IT 붐. IT 붐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살아나요? IT 하면 항상 뭐가 살아나요? 반도체가 살아나요. 삼성전자는 물론 뭐 난리가 났고 현대전자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외환은행도 이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외환은행도 넘어가기 직전인데 외환은행을 구제한 사람이 있어요. 외국 자본이 있어요. 그게 론스타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보면은 강남 파이낸스 빌딩 가보셨어요? GS 건물 큰 거 보셨죠? 역삼동에, 역삼역에. 그 GS 빌딩 대각선에 있는 큰 빌딩. 그게 론스타 빌딩이었어요. 론스타가 지은 겁니다.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외환은행을 구제한 거예요. 외환이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론스타가 딱 구제를 했는데 IT 붐으로 현대전자가 살아나니까, 하이닉스가 살아나니까 누가 살아나요?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외환은행도 같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좋아지니까 누구도 좋아져요? 론스타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론스타가 그 돈 갖고 좀 튀었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나중에 먹튀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심한 거예요. 물론 큰 과정에서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처음에 외환은행 그 했을 때는 거의 진짜 물에 빠져가는 사람 살려줬는데 그걸 나중에 잘 됐다고 그걸 먹튀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DJ 정부 때 분위기하고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이게 좀 잘 되는 DJ가 좀 가다듬고 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보 정권이니까 여기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냐. 원래는 하게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 이제 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누구냐면은 누구더라? 그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고 갑자기 잊었다. 그 양반이 산업부 장관인데 그 양반이 한전 노조위원장, 당시 한전 노조위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라고 했죠. 그 양반하고 이제 얘기하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또 이때 뭐 무슨 뭐 배정분할 검토위원회 같은 거를 노사정위원회 밑에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뭐 형식은 뭐 교수를 뭐 해가지고 회의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진이 안 되죠. 안 돼요. 여기서 딱 스타트된 거죠. 그리고 요 배정분할 전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플러스 민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발전회사. 발전회사를 하나 이제 민영화를 하고 대표적으로 꼽았던 회사가 남동발전. 왜냐하면 남동발전이 당시에서는 제일 좋았거든요. 제일 좋았고 앞으로 수익성도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남동발전이 유연탄이 영흥에 있었고요. 영흥에 계속 지을 수 있었고 영흥 말고 또 뭘 갖고 있었죠? 삼천포가 하나 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석탄을 2개 갖고 있죠.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거를 민영화 하려고 했었는데 요때 2000년대 초기에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에너지가 안 좋았어요. 그때 미국이라든지 무슨 사태가 보이냐면 엔론 사태가 있었습니다. 엔론이라고 이제 미국의 전력회사인데 이게 완전히 회계 부정으로 해가지고 사기꾼 이제 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엔론 이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미국 에너지 업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엔론이 망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국 회사들이 발전회사 인수가 하나도 안 하려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SK가 남동발전한테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인수할 사람이 없어요. 워낙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그냥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오는 요 상황입니다. 그게 여기까지고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단계 좌초입니다. 2단계 좌초였고 그 다음에 이제 MB 정부죠. MB 정부 요거 조금만 하다가 잠깐 쉴게요. 우리 정부 요거 다 잠깐. 이걸 제가 이렇게 문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MB 정부는 다시 이런 개혁을 좀 불살라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개혁을 좀 불살라고 그러고 초기에 이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막 하려고 했었는데 MB 정부 초기에 제동이 걸렸어요. 뭘로 무슨 사건인가 아세요? 광우병.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뭐 머리에 빵꾸가 뚫린다 어쩐다나 해가지고 광우병 같아가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동력을 잃었어요. 개혁 동력. 개혁 동력을 잃고 한 1, 2년 가다가 또 뭐가 있었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죠. 금융위기니까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급하게 수습은 잘 했어요. MB가 이제 그런 걸 잘하니까. 수습을, 플러스 이게 수습이에요. 그러다가 정권 간 거예요. 그러니까 MB가 이거 하다 말고 또, 그러니까 MB가 이 광우병 사태 이런 거 말고 이 사람 스타일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건설 회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토목 스타일. 그러니까 4대 강사. 뭐 이런 걸 주로 한 거예요. 이
이러다가 이제 이 공공개혁 이쪽은 큰 진전이 없어요. 오히려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저는 MB는 DJ보다도 못한다고 봐요. 이런 개혁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때 MB가 금융위기 수습하면서 이게 에너지 부문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많이, 특히 전기요금 이거 못 올라가게 심각하게 규제를 했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전기요금 규제하니까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확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고유가 시대 아닙니까? 이게 고유가예요. 기름값도 사람들이 힘든데 전기요금은 묶어라 그래가지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결국 뭐가 터져요? 9.15 정전 사태가 터져요. 2011년. 9.15 정전 사태 터지니까 안전사장은 이미 그때 사표를 내고 나간다. 바뀌면 전력권에서 이사장 자르고 장관 자르고 차관 자르고 잘못은 지가요. 그 다음에 이때 고유가니까 이 사람이 또 기름값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기름값 묶으려고 알뜰 주유소 뭐 이런 거 돌입해가지고 이게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쪽하고는 안 맞는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뭐 있어요? 여러분 잘 박근혜 정부 때 뭐 했나? 그때 이제 뭐 그냥 환경, 뭐 그냥 늘 하던 얘기, 뭐 미세먼지, 뭐 그냥 온실가스 얘기 조금씩 그 기획이 옛날부터 조금씩 있었고요. 온실가스 대책 이런 게 이제 계속 있었죠. 뭐 제가 보기엔 그 결정적이고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결이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 요 얘기는 좀 줬다가 그래서 이게 제가 뭐 PPT에 이런 얘기 쓰기가 좀 문서화된 정도라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게 정책에 그래서 이런 정책을 했구나 이런 게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산업 드리겠던 그러면 진보 정부의 DJ가 할 리가 없는데 그렇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런 걸 이해하고 계세요. 자 잠깐 쉴게요. 늦게 오신 분 잠깐 앉으세요. 늦게 오신 민찬호 민철이죠? 네. 그래서 매출 아니 농담이에요. 매출이야. 이거 늦게 들어오신 분 필요하시면 이거 찍으세요. 나 이거 지울 거니까. 이거 주로 했던 게 한국중공업이 지금도 두산이 마찬가지지만 가스터빈은 못해요. 하는 게 원자력 중에서도 원자로, 그 다음에 터빈, 증기발생기, 그 다음에 석탄 보일러, 그 다음에 석탄 발전기예요. 가스 쪽은 뭐 손을 못 대요. 아니 20년 그 훨씬 전부터 개발을 하다가 누구 때문인지 몰라도 중간에 그 팀이 해체되고
거기에 아, 개발하던 분들이 다 G로 넘어가서 지금 그게 이제 G 본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그게 탑 시크릿이에요. 가장 핵심이 그 블레이드의 소재. 예. 그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거 하던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 GE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독일의 지멘스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그 다음에 도시바 히타치 이런 정도. 근데 이거는 어떤 기술이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차 대전 정도의 큰 사고를 한번 치셨던 나라들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소재 기술이 개발됩니다. F하고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면요. 소재 기술이 왜 개발되냐면 이게 철강 소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높이고 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대폭 이게 본인도가 갈라져 버리죠. 한포 같은 게 안 되거든. 한포 같은 건 여러분 구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뭐 이거 만들었다 한 방 쏘면 그냥 깨져버려요. 구경이 다르고 소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대단한 그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2차 대전 때 어디로 끌려가냐면 소재 실험하는 데로 끌려가요. 그래서 열, 압력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통계, 계량을 계속 돌려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전쟁을 겪어보고 무기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만들어 보던 나라에서 이게 개발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독일, 일본이 무섭다는 게 그겁니다. 그 탱크라든지 군함이라든지 그런 이런 기술을 해봤던 나라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두산에서 지금 뭐 하잖아요. 발전회사랑 계속해서 뭐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제일 어려운 게 그쪽 기술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그 터빈, 가스 터빈의 그 블레이드 소재.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항공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나라 항공기 엔진도 마찬가지인데 참 안 되는 게 그죠.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질문이 왜 전력산업 부재 개편 기본 계획을 짤 때 왜 발전 분할을 했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첫 번째 뭔가 물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구조. 근데 이제 전력산업 부재 개편을 봤을 때 이제 분할할 만한 대상은 발전 아니면 판매예요. 근데 판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판매는 그건 사무실 몇 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판매는 사람이고 영업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나는 그게 편해. 뭐 서울지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한전은 판매가 굉장히 결정적이라 느꼈을 수도 있어요. 노조 이런 데서 판매 같은 걸 양보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볼 때, 뭐 판매야 그거는 소프트웨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보다는 하드웨어를 쪼개야지 뭐 이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발전소 딱딱 그리고 발전소는 그때 6개로 쪼개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왜 6개로 쪼개냐면은 일단 원자력은 너무 독특하니까 하나를 따로 해야 되고 나머지 5개를 무슨 기준으로 쪼개냐면요. 한수원, 또 5개 쪼개는 기준이 뭐냐면요. 공정 경쟁. 최소한 첫 스타트 라인에서는 5개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레디 고가 해서 경쟁은 그 다음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5개 하나가 너무 크고 하나가 작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너만 한 사람한테는 한 회사한테 몰아주면 안 되니까 5개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비슷하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유연탄. 가장 큰 핵심 유연탄 발전소를 하나씩 준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남부, 남동, 동서, 중부, 서부. 그러니까 남부의 핵심 코 플랜트가 하동이라고요. 남동은 영흥. 그러니까 남동이 좋은 게 영흥하고 삼천포예요. 동서가 당진이죠. 중부가 고려. 서부가 태안이죠. 이게 이제 핵심 코어 플랜트. 그 다음에 요거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플러스 가스 발전소는 하나씩 더 추가하면 돼요. 가스. 그 다음에 양수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도 이게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떤 거는 쪼갰어요. 인천, 서인천 하나는 남부고 하나는 뭐죠? 서부. 서부. 이게 쪼갰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바로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쪼갠 겁니다. 이 양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한손으로 다시 또 조정에다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이 나오게 좋았어요. 또 하나, 여기에 영국 모델이 있거든요. 영국 모델이 발전을 좀 쪼갰거든요. 발전을 쪼개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제가 기억하고는 그때 내셔널 그리드가 있었고, 발전에서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쪼갰습니다. 뉴클리어 하나 빼놓고 이렇게 쪼갰어요. 그런 식으로 영국 모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발전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림도 잘 나오고 뭔가 구조개편한 것 같기도 하고 경쟁 모델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발전을 먼저 하자 그랬는데 제가 지금 이걸 후회합니다. 이게 틀렸다. 지금 하라면 발전 안 했어. 저보고 지금 하라면 판매 못했어. 왜냐? 그때 전부 다 이런 걸 처음 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가 뭔지 몰랐어. 그 다음에 정치, 폴리티컬 프로세스가 뭔지 몰랐어. 이제 감이 잡힙니다. 왜 그러잖아요. 왜 철들면 늙었다고. 네. 저도 이제 감 잡히고 나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 말씀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물론 이게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잠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을 왜 못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전력산업하고 다른 산업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으로 IT, 통신산업. 전 세계 통신산업은요, 대부분 민영화학 경쟁 도입 다 됩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전통적인 나라라도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왜 IT 우리나라도 통신산업이 굉장히 전력산업보다도 어떨 때는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그 뭐랄까 답답한 측면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통신산업이 우리나라 옛날에 정부가 직접 했거든요. 최신부가 하던 거를 이제 한국통신이 하고, 그걸 이제 KT가 하고, 지금은 이제 경쟁이 돼서 안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통신 쪽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쟁 도입하고 민영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판매 쪽에서 경쟁했어요. 왜 판매 쪽에서 경쟁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IT 인더스트리는요, 기술 혁신이 소비자에서 가까운 쪽에서.
삐삐, 인터넷, 컴퓨터, PC, 핸드폰, 그다음에 뭐죠? 스마트폰 이런 쪽. 전부 소비자한테 가까워. 그러니까 소비자 요금하고 직결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판매 경쟁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 쪽이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폴리티컬 프레셔가 강하고, 소비자들의 이동통신 경쟁, 이 IT 관련된 인터넷 이런 쪽에 소비자들의 경쟁에 대한 어웨이크니스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거를 각 나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정부에 계속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소비자들 프레셔. 그래서 그냥 민영화 경쟁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자, 전력산업도 경쟁력이 왔어요. 기술 개발이 왔는데 어느 쪽에서 됐죠? 전력산업은? 발전 주로 어디? 가스터바인. 가스터바인의 그 효율이 확 올라갔다고. 석탄하고 원자력 그쪽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저는 가스터바인 쪽의 효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전력 쪽의 기술 개발이 어디서 왔냐면은 시스템 오퍼레이션이죠. 시스템 오퍼레이션에 이제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개입 들어오니까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마켓 오퍼레이션하고 구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경쟁, 이게 저쪽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개통 연결이 가능해지고 시장이 되고. 근데 소비자는 잘 몰라. 왜냐, 소비자는 그냥 돈 내고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이거만 되는 게 이게 뭔 상관이죠? 가스터바인 어쩌고 그 니들 내가 알게 내가 가스터바인 효율이 열 효율이 그걸 내가 알아서 뭐하냐? J 타입이 어쩌고 H 타입 그 니들이나 알아서 해. 전기공학과는 알아서 그거 잘 먹고 잘 살 이렇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무슨 관계? 개통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어떻고 알아서 잘하세요. 니들 잘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소비자 요금하고 직결돼 있고. 자, 그러면 소비자의 폴리티컬 프레셔를 받는 방법은 발전 경쟁이 나을까요? 판매 경쟁이 나을까요? 판매 경쟁이 나을까요? 만약에 판매 경쟁 시켰더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A라는 판매회사가 둔촌동 주공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는데 접촉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전기 사면 킬로와트아워당 내가 5원 깎아줘. 딜을 해요.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 나중에 분양가 낼 때 둔촌 주공 아파트는 옆 동네보다 킬로와트아워 5원 쌉니다. 전기요금 쌉니다. 그럼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옆에 빌라에 있는 아줌마가 보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는 5원 깎고 누구는 5원 더 내? 한국 사람은 어떻다고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당장 프레셔가 들어. 그럼 그 폴리티컬 프레셔가 어디로 가?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판매 경쟁을 했었어야 돼요. 판매 경쟁을 했었어야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경쟁력도 올라가고, 지금처럼 답답한 전기요금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전력산업이 가스산업 교차보조 당장의 문제가 제기돼 있지. 왜 우리가 가스 소비자를 도와줘야 돼? 관료들 보고 니들이 뭔데? 그 얘기 나오지. 그리고 직도입해가지고 한쪽에서가 싸니까 당연히 가스공사 쪽으로 도입하는 발전회사들은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폴리티컬 프레셔가 소비자 쪽에서 오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위에서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계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지금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어렵고 이런 걸 몰랐죠.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소비자에서 가까운 쪽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저거랑 비슷해요. 오디오랑.
여러분 오디오 좋은 오디오 만들려면 뭐가 제일 좋아야 되는지 아세요? 자, 앰프, 선, 스피커 중에서 뭐부터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스피커가 저기 있다. 그 다음에 선 바꿔요. 선도 몬스터 케이블 같은 걸로 바꾸면 선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앰프 바꿔요. 아, 물론 이제 사운드가 좋은 걸로 해야죠. 사운드 좋은 걸로 해야지. 그렇지만 스피커 바꾸면 확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서 가까운 거, 엔드 유저에서 가까운 거를 개혁을 할수록 이게 폴리티컬 프레셔가 가요. 왜냐하면 폴리티컬 힘이 있거든, 소비자들한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상당히 많은 공공부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정부하고 이런 쪽에서의 컨트롤이 강한 게 소비자들이 몰라. 그게 자기네들은 어떤 거예요? 관심도 없어. 근데 만약에 소비자들을 어웨이크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계속 물으면은 이거 해결한다면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줄줄이 대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컨슈머 프레셔가 큰 쪽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그때 제가 후회합니다. 아까 좋은 질문 하셨죠. 판매 개방을 먼저 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판매 개방을 이제 영국도 먼저 했죠. 판매 개방. 유럽이 판매 개방을 하죠. 미국은 근데 이제 미국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일본이 판매 개방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재밌어요. 일본이 왜 재밌냐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안 했어요. 더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전력산업 부족회를 하면서 일본 사례 보러 갔는데 일본 공무원들이랑 얘기하는데 일본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철없어요. 하나도 안 움직인다. 이 사람들 대단하다. 그리고 일본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뒤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동경전력이 있어요. 동경전력이 세계 최대 전력회사입니다. 이게 최대 전력회사고 그리고 막강한 폴리티컬 파워가 있어요. 일본에서 저 미티 산업성 장관 하다가 나중에 가는 데가 동경전력 사장이에요. 실질적인 권한이 제일 동경전력 반대 로비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동경전력이 한 방에 날아갔어요. 그게 뭐죠? 네. 후쿠시마 사건으로 원자력 발전소 다 터지고 하는 바람에 그 무너지고 그느라고 동경전력이 파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결국은 돈 줘서 살려내서 정부가 하면서 동경전력이 아주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루어진 게 일본의 전력산업 부족이었는데 그 소매 경쟁 들어가. 어차피 쪼개져 있어요. 소매 들어가고 그러면서 가스가 갔어요. 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확 앞서 나와요. 왜냐? 판매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디자인 잘못한 거예요. 이 설계를 잘해야지 처음에 급하다고 뭔가 멋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큰 회한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때 참여자로서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근데 그때는 뭐 경제하고 산업만 봤지 이런 정치적인 프로세스까지 생각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발전 회사를 분할시키는 제가 하는 이유가 그게 뭐 어떤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저거를 그러니까 한전의 어떤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공기업의 뭐 어떤 관행적인 거를 뭐 좀 약간 그걸 해보자라는 그런 뜻인가요?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단일 전력회사가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 단일 전력회사가 총배전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수직 독점이 지역적으로 다 있거든요. 동경, 도호쿠 전력,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전력회사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단일 전력회사가 이렇게 되는 없어가지고 일단 경쟁을 좀 시켜보자. 네, 발전 쪽에서 경쟁을 시켜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사실 저 발전소 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 코어 발전소로 저렇게 뭐 나눴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사실 그 나눈 것도 사실 좀 의미가 좀 사실 굉장히 없거든요. 사실은 그게 한 발전소 내에서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쪽은 이쪽 발전소, 이쪽은 이쪽 발전소라고 선천.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전력 시장 측면에서는 또 이제 어떤 득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저게 나눴다는 것 자체가 효과받는 걸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면은 이런 건 좀 있어요. 우선 한전 시절에는 발전소 소장이 경제성 신경을 거의 안 써요. 발전소 소장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멈추면은 자기 고가 점수 깎기. 그래서 일단 유지 보수에 너무 신경을 써요. 일단 안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지나친 투자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로 논문 쓴 분이 저 김태 우리 남부발전 사장님, 김태 사장님 그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이에요. 저도 옛날부터 그 직관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발전소가 생각보다도 유지 보수에 대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있다 칩시다. 자동차 그 논문이 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저 김덕 교수랑 해가지고 SCI 영어는 나오고요. 근데 왜 그런 저게 직관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차를 쓸 때 자동차를 쓸 때 자동차의 경제성으로 보자면은 한 10년 쓰고 그냥 수리 안 하고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수리하면은 3, 4년 오래 쓸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엔진 보링하고 뭐 갈고 그러면은 중고차도 깨끗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죠? 전반적인 경제성으로 봐서는 수리 안 하고 그냥 버리고 딴차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는 거는 공학적인 측면으로 볼 게 아니야. 그거는 경제성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 유지보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논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보면요, 발전 설비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고급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피션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는 거냐? 큰 눈에서 보면 안 그래요. 한전에 있을 때는 그게 많았어요. 한전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인사국가의 과정이니까 이게 굉장히 안 멈추게 하려고. 우리나라 발전 설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유지보수 인력이 현장에 있어요. KPS, 금화, PCS 다 현장에 있다고. 외국은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외국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그런 발전 설비 저걸 누가 하냐면은 제작사도 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했는데 순회, 서플레이서 순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입주센터인 것 같은데 큰 눈으로 보면은 경제성에 근데 지금 발전회사는 조금 낮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좀 그런 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현장의 감각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 그거는 경쟁을 해보는 게 낫다. 그런 또 지금 오늘 질문 많이 진도문 나. 자, 에너지 전환 정책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가 뭐가 좀 다르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게 이제 탈원전이죠. 탈원전을 하는데 이 탈원전이 왜 탈원전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좀 주세요. 왜 탈원전이 언제부터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게 조금 제가 좀 봤을 때는 약간의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먼저 마피아라는 말이 예, 예, 있거든요. 예. 저는 약간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전 마피아라든지 거론교에 대한 방법. 자, 이게 하나. 또 후쿠시마. 네. 후쿠시마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있었고요. 자, 또 포항이랑 지진. 지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진 요소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진이 제일 처음에 두 번 났죠. 포항에서 한 번 났고, 그 다음에 경주에서 한 번. 경주에서 한 번 났고, 포항에서 났는데, 그때 이제 이 지진 나면서, 원래 포항 경주가 여러분, 저 영남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은 어디 쪽이에요? 보수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데, 이쪽에서는 탈원전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원래 저 탈원전, 그 다음에 녹색, 이거는 어느 정당의 색깔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진보 쪽이라고 해요. 왜냐? 진보 정당은요, 민주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민주 정치 안 된 나라가 어디죠? 없어요. 없잖아요. 다 선거하고. 이제 웬만한 나라는 뭐 인권 탄압하고 뭐 경찰이 사람 뭐 무자백에 폭행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뭐 좀 있긴 있지, 사고가 있긴 있지만 그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주라는 스펙트럼은 이제 많이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상당히 많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면은 녹색 쪽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진보 정당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녹색 답정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예요. 스펙트럼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어느 쪽에 환경 친화적이죠? 민주당이잖아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원전 이런 것도 약간 진보의 색깔이었는데 사실 영남 쪽에서는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영남 쪽에서 탈원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거기가 지진 나고. 부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산, 대구, 경주, 포항 이런 쪽에서 싫어하는 거야. 원전을. 그리고 여론조사 보잖아요. 그때 확 반원전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표적으로 부산에서 기장인가? 거기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산업부 장관 하던 윤 누구더라? 무슨 시간입니까? 예, 예. 윤 그 양반이 고리 1호기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지지가 올라가서 박근혜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만큼 그때 그쪽 여론이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론은 어떤지 아세요? 이게 까먹어 사람들이. 사람이요 망각 속도가 금방입니다. 지진? 그게 언제더라? 이게 금방 까먹어. 이제는 탈원전 반론이 더 많아요. 이게 폴리티컬 이게 사이클을 탑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지진 한번 더 나잖아요. 또 갑자기 쫙 올라가. 근데 이때가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난 데다가 그러니까 탈원전 이게 바람이 심지어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때 대구에 누구죠? 대통령 후보 나왔던 유승민 의원도 탈원전 하자고 그런 거야. 없애야 된다.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다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영화가 하나 나오고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요. 판도라라는 영화. 이게 찍기는 어디서 찍었냐면은 여기 어디지? 여기 시와 조력발전소 거기서 찍었어요.
그 졸업할 사람이 에너지스쿨에 다녔었거든요. 와서 거기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원전인 것처럼 거기서 찍어 놓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데 그 영화 시사할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그때 나간 거야. 시사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거야. 시사할 때 나간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고집하는 게 탈원전 대통령. 이거는 소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영길 지금 당대표 이 대표 사람은 이거 당장 그 뭐죠? 신월 3, 4억이 신한울 3, 4억이 당장 그거 도로 줘야 된다. 그거는 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송영길 대표가 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뭐 엊그저께 이거 계속 반대하던 수석이 물러났다고 그러더라고. 김모란 수석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 떴어요. 한번 보시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또 미국 가서 뭐 원전 쪽 협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큰 드라마틱 변화고 그 하나하나를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1호기는 뭐 이거는 결정이 났고 그 다음에 이게 월성 1호기가 문제죠. 월성 1호기는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최희봉 가스공사 사장, 뭐 백운규 장관, 그 다음에 지금 한수원 정병 사장, 그 감사원에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뭐 검찰 수사를 했는데 그거 하냐 나냐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거꾸로 또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장 고발해가지고 어저께 또 감사원장이 또 검찰 수사 대상이 돼요. 하여간 지금 이게 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고리 같은 경우 여기 이게 보리죠. 요거 지금 신한울 3사가 신한울 3사가 이게 보리죠. 보리고 신거리 5, 6곡이 가서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없어졌어요. 영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요 대지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도가 난립니다. 이거 굳이 다 해가지고 사람들 그런데 저렇게 됐다고 오늘 취소죠. 자 이 얘기는 뭐 여러분 너무 신문기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잘하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논의고 그래서 전력 요 내용은 이제 8차 전력수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요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7차 때하고 요거 보면 드라마틱하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이거를 에너지 전환 정책인데 또 하나 있다면 이제 저거죠. 그 탈석탄과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많이 짓는 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배알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탈원전하고 탈석탄을 같이 가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기저부하 두 개가 동시에 저렇게 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이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표적이 나오는 게 탈석탄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때문에. 근데 원전은 그 문제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본이라든지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뭐 사고 없으면 깨끗한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기요금도 싸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여권 내.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계획을 이제 보는데 한 3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고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고요. 장기 차량가 수급 계획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어떤 계획이 가장 산업부 공무원들이 제일 보기에 중요한 계획 같아요? 전력 계획. 왜요?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발표도 못하고 막 그래요. 논란되니까 중요하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에너지 기본 계획. 이게 큰 틀을 딱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 좀 줘. 어느 계획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에너지 계획을 보는 거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계획을 볼 때 이제 시각이 달라요. 피터 드러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죽었죠. 양반이 한 얘기 중 하나가 장기 계획은 미래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재 결정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각 정부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이게 20, 30년 설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산업부 계획의 척추예요. 백본이에요. 에너지 기본 계획은 멋있어는 보여요.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이게 뭐 좋은 얘기는 다 쓰면 돼. 그 다음에 이거 뭐 할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 제가 좀 올려놓았는데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요. 이렇게 뭐 좋은 얘기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기준 수요하고 목표 수요를 딱 정해요.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비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멋있어 보여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 그래서 뭐 추진 과제도 딱 정해요. 그다음에 중점과제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화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요 관리 시장 활성화하죠. 그다음에 가격 체계 합리화하죠. 그다음에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하죠. 뭐 좋고요. 두 번째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 전환. 이게 뭐 좋아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하고 안전 관리하고 그다음에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확충하고 소통 참여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하고 복지 에너지 복지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한다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경쟁력 수소경제 연계산업 육성 원전 너무 미안하니까 생태계 유지 근데 요게 속된 걸로 하면은 살려는 줄게. 그 다음에 석유가스 전통 좋은 말은 다 넣어놨어.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해서 시장제도 개선하고 인력 R&D 하고 데이터
뭐 해오게 이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이거 정리한 게 요거예요. 이제 에너지 수요 감축이 요거고요. 원래는 이제 기준 수요인데 이만큼 절감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게 요거예요. 과제 1, 2, 3, 4, 5. 이게 이제 이 중에서 좀 독특한 게 제가 보면은 약간 신경을 좀 써서 볼 만한 게 뭐냐면요. 분산형. 분산형이 왜 나왔을까요? 분산형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신재생 확대, 두 번째는 더 이상 통전 같은 성적 문제. 말씀을 지키죠. 저는 후자가 먼저. 왜냐하면은 한전 실무진들한테 벌써 지금 골치 아프고 수도권 송전 문제가 심각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송전 이게 송전 개통 이게 골치 아픈 데가 그래서 뭐 수도권과 HBC 해가지고 뭐 두 개로 쪼갠다는 얘기도 있고 송전 개통을 복잡한 얘기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발전소는 거의 없는데 수요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북한계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개통이. 노스 바운더리가 있어요. 북쪽에서 때려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력개통 운영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남쪽에서 다 올라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전소는 큰 단지로 묶여있고, 원자력, 석탄, 전부 다 대단지화되어 있잖아요. 대단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이거 보면 좋은 말 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선언적이에요. 상당히. 선언적인데 왜 공무원들이 별 신경을 안 쓰냐면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말잔치예요. 말잔치. 말잔치를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평소에 절대로 안 하는 거, 에너지 가격체계 합리화, 그냥 써놓고 안 하면 돼. 그래놓고 우리도 알아. 이렇게 갈 거야. 그래놓고 실제로 가지는 않아. 근데 안 간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소비자들 어려운데 요금 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일종의 뭐냐면요, 립 서비스. 이건 말잔치. 구속력이 없어. 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뭐가 다르냐면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이에요? 여기 2년에 한 번. 자, 여러분이 전력산업 과장이 됐다 쳐봅시다.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설비 짓기 시작해. 2년 안에. 그리고 2년 안에 착공될 발전소 목록을 만들어요. 준공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건설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삽질 시작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착공. 이거 빨리 해야 돼. 15차 계획은 신경 안 써. 10차 계획은 신경 안 써도 돼. 그거는 다음 과정에 하면 돼. 그러니까 2년 있다가는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스팬이 언제죠? 이게 몇 년이죠? 이게 언제 발표됐죠? 2020년 12월. 19년인가 20년이죠? 20년이죠. 20년 12월 발표됐죠? 이게 9차네요. 그러면 10차가 언제쯤 발표될 것 같아요? 2022년 12월. 네? 그런데 2022년에 저거 있잖아. 대선 있잖아. 대선 있는데 대선 있고 나서 그해 겨울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현실적으로 언제쯤이에요? 23년 뭐 12월은 아니더라도 23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요 사이에 착공할 요거는 자기가 할 일. 요건 그 발전소 리스트는 넘겨줘야 돼. 그래야 발전소 허가 나오지. 뭐 무슨 계획이 다 나오잖아요. 환경 뭐 무슨 계획? 환경 영향평가 뭐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거 할 거를 리스트를 줘요. 그런데 이게 15년 계획이니까 그 이후에 계획이 쭉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산업부 과정은 뭐 신경 안 써요. 이거는 그림만 잘 맞으면 속으로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That's none of my business. 후임자가 알아서 할게요. 본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요거요. 허가를 내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허가를 내야 됩니다. 다음 계획 전까지 발주하거나 뭐 하나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거만 딱 하면 안 되지. 15년 계획이니까 그림 좋게 이거 다 만들어놔요.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그림 좋게 34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발전 설비, 발전량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전력수 기본 계획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사실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이거는 그냥 따름 정리. 이건 코롤라리라. 이거는 저 전력 계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발전량, 가스 발전량 곱하기에다가 그 전환 가스량을 해가지고 그냥 발전, 저 빨간색 그거 뽑아가지고 그냥 스팬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까지고 이렇게 해서 뽑으면 저 수요 전망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34년. 도시가스는 뻔해요. 그 수요 전망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일도 아니에요. 요건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 문제점만 지적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천연가스 수급 계획은 지나치게 발전용을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발전용 전망이 연평균 증가율이 요거 기준 이게 요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8.1% 증가했던 게 하루아침에 0.48이 되겠냐? 이거는 불가능한 계획. 그럼 이 계획은 뭐가 잘못된 거죠? 전략 계획이 잘못됐는데 이거 데이터 못 바꾸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요거는 천연가스 수요 전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전력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책, 나눠드린 책 거기에 마지막 챕터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많이 썼어요. 그거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안 받으신 분 이거 하나 받아보시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 시험은 어떻게 네? 이제 시험이요? 시험이 6월 기말고사가 6월 19일. 6월 19일이나 우리가 한 주 놀았잖아요. 한 주 놀아서
오늘이 29일이니까 2주 더 하고 19일 날 시험 보자. 그 중간고사 안 보신 분들은 기말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자, 늦게 오신 분이 강민희 씨? 이 책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이 책 안 받으신 분들